네, 수요일에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 주요 포털 인기 검색어 중에 눈에 띄는 단어 뉴욕 증시, 장중 1만 선 돌파 이런 어마어마한 제목들이 달려서 뭔가 저도 빼꼼히 봤습니다. 고란 기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만 선을 넘었는데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사실 99에서 100 되는 거 1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98에서 99 되는 거랑 99에서 100 되는 거 느낌 확 다르잖아요. 확 다르죠. 네. 나스닥 지수가 그간 9,000선을 유지하다가 이제 만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화제가 된 거고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만스닥이라고도 만스닥.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봤더니요. 그 1000포인트 오르는데 얼마가 걸렸나를 이렇게 봤어요. 7,000에서 8,000이 되는데 나스닥 지수가 544일이 걸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8,000에서 9,000이 되는 데는 173일. 확 줄었네요. 그러다가 네. 이제 9,000에서 만이 되는 데는 148일 만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사이 보면은 이게 2020년 1월 13일에 네. 9,000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네. 다시 이제 어제 만을 찍은 건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48일 1월에서 만에 네, 이렇게 오른 겁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아마존, 알파벳 이 회사들은 이미 뭐 1조 달러를 지금 시가총액이 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거의 모든 기업이 그러니까 엊그제나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이틀 최고치 행진?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천 이게 라운드 넘버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약간 저항의 의미가 있어요. 네. 숫자에 대한 불안감, 센티.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전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보고 운전하는 건데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쩌면 코로나라는 우리 전대문의 사건이 우리의 미래를 좀 앞당길 것 같습니다. 결국 나스닥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흔히 말하는 무형제 경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아까 말했던 이 코로나와 실물 경제 상관없는 것들. 그래서 뭐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등이 그렇게 올라온 거라면 상승을 갖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좀 출렁함이 있겠지만 네네. 미래를 반영한 나스닥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가 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부담은 되겠죠. 근데 우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유 없는 상승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마도 앞으로는 노동 자본 외에 네트워크라는 가치, 결국 그 가치 플랫폼 경제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구나. 저 오히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네. 주식시장에 빠르게 반영돼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너무 오른 게 아닌가 버블인가 지금 닷컴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파산한 업체나 파산설이 도는 업체가 주가가 폭등하는 막 100% 넘게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네,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이 한화가 투자했다 그래서 1년 만에 7배 수익 올렸다 그래서 화제가 된 이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니콜라. 아직 차를 한 대도 못 팔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미 포드보다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 근데 하나 드릴 수 말씀이 테슬라도 그랬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과거에는 오늘 니콜라가 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요? 수소 관련해서는. 네.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긴 한데요. 니콜라 관련해서. 네. 뭐 제가 아는 게 제한적이고 우리 담당자가 쓰겠는데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연료라는 것도 과거와 다르게 결국 저탄소 경제, 녹색 경제로 가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최종엔 수소거든요. 네네. 나오면 물밖에 안 나오니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소재 관련된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네. 그 관련된 기업을 뭐 하나가 탁월하게 먼저 한 건지 여하튼 네. 투자를 해놨다가 그런 반영이 된 거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 가장 놀라웠던 상관은 작년에 테슬라가 망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참고로 같이 사상 최고가 네.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같이 다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에 앨런 머스크가 쓴 책을 보고서 네. 약간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닐까 싶어서 화성을 가겠다고 뭐 네. 로켓가 다시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 동영상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기술들이 실제 기업으로 연결돼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 가장 앞선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 약간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저렇다. 네. 나스닥의 모든 기업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네, 네. 주요 기업들 위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그래서 물론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고란 기자님 말대로 좀 불안불안하고 네, 네, 네. 하지만 이 미래를 그렇게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치가 충분히 있다. 네.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증시도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을 찍었고 네. 삼성전자도 올랐고요. 네, 네. 그 기억 약간 더듬어 보시면 네. 1,400 코스피 찍었다고 해서 난리 났던 게 그랬었죠. 3개월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벌써 이렇게 2,200선 장중 찍고 막 이랬거든요. 네. 최근에는 사실 중소형주가 좀 코스닥 위주로 해서 좀 질주하던 분위기였는데 매기가 좀 대형주 위주로 넘어왔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달만 해도 4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달 말부터 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사실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 찍었던 날이 3월 19일이었거든요. 네. 지난달 말까지 40% 가까이 올랐어요. 어.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간 18%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상승장에서 좀 소외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황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과 달러가 강세였다가 이제 약세로 약간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팝니다. 주식을 어느 주식을 파냐? 삼성전자를 팝니다. 아, 그렇군요. 팔아도 네. 받아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가장 시장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이어왔는데 최근에 이게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매도세가 좀 줄고 좀, 가끔 이제 순매수도 하는 식으로 바뀌어서요. 네. 최근에 보니까 증권사에서 그 DB금융투자라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 내놨거든요. 네. 근데 7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요? 7만 원. 네. 센터 형님은 뭐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네. 오늘 세계인 지킴에서 계속 삼성전자 우리가 좋게 네. 얘기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와 다르게.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 네. 6만 원 간다, 7만 원 간다.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 고란 기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원화가 약해 다시 강해지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글로벌 체인이 있다, 공급 체인이 있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좋았던 그런 플랫폼 자본주의 네, 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터 확보가 어쩌면 지상 명제고요. 데이터라는 새로운 원료, 이 새로운 수익원이 있어야지만 투자도 생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 세계 시장을 지주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그럼 네. 여기서 만약 주주시라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 여기서 빠져봤자 빠질 만한 룸과 올라간 룸을 비교하면 올라갈 룸이 더 커 보입니다.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셔서 일이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굉장히 올드한 경제, 우리 과거에 한국을 가져왔던 뭐 중후장대 산업은 회복하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하지만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가 어느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냐를 본다면 네. 전자 같은 초유량 회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주시라면 계속 가져가셔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뭐 구속 영장실질심사 등등 뭐 다뤘습니다만 구속을 일단 면했어요. 앞으로 그 이 부회장 신변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미디어에서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관련 없다가 여의도의 분위기. 네. 관련 없다. 뭐 보도 저도 그런 보도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삼성그룹이라는 게 이미 자체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연동되는 투자 사이클에 연동되는 흐름이 더 중요하지 지배구조 이슈는 어떻게 길게 본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주주 가치가 중시되고 네네. 또 삼성전자 하나만 너무 크잖아요. 사업부별로 보면 뭐 우리 스마트폰 사업부도 엄청 크고 반도체 네. 사업부도 크고 그러면 뭐 이런 사업부가 좀 분할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도 하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관심 있지. 이재용 회장님이 물론 뭐 개인의 더 것과. 그거는 크게 관심 없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 저명한 전미경제연구소죠. 공식 선언을 했는데 미국 경제가 지난 2월에 정점을 찍고 경기 침체로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어쨌든 다시 이제 재개되는 상황이죠. 뉴욕도 그렇고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또 전미연구소에서는 또 이런 전망을 하는데 또 이 와중에 증시 열기는 또 활발하고 참 헷갈리는 상황.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역사 가장 최장기의 호황기였거든요. 최장기의 호황기. 128개월이었으니까 2009년에 네. 저점을 확인해 주고서 128개월이어서 사실 작년에도 불안불안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네. 선언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아셔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보통 경제학자분들께서는 국내 총생산 바로 GDP가 한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 갖다 보통 경기 침체 선언 후퇴를 선언하죠. 네, 근데 이 전미 경제연구소 보통 MBI라고 하는데 네, 네. 여기서는 이거 외에도 뭐 GDP, 고용, 산업 생산 뭐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경기를 판단해서 딱 지금이 정점이고 바닥이고 얘기해 줍니다.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약간 후행적인 게 당연히 강했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버려 가지고 네. 굉장히 짧게 올라올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제 재개와 네. 이게 좀 부딪히는 상황이 좀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 뭐 빨리 끝내는 줄 깜짝 놀랐는데 시간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좀 보는 게 맞죠. 앞으로도 이제 상식선으로 MBR에서 이제 경기 침체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보통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확인되고 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걸 너무 확대해서 너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건가요? 신경을 안 써서는 안 되는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가볼까요? 요즘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맞아요. 간편한 모바일 금융 앱으로 결제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란 기자,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되는 그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좀 전해주시죠. 이게 말해도 되나? 토스라고 네, 많이들 네. 쓰실 텐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쓰시더라고요. 지금 고란 기자만 그랬는데 쓰고 있는. 가입자가 1,700만 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학가에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볼 일이 있었는데 토스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토스해. 우리가 왜 그 뭐 스테이플러, 뭐 제록스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네. 뭐 그 호치케스라는 말 쓰고 이게 그 제품인데 그 동사화가 된 거잖아요. 토스가 나 모바일로 돈을 얼마 소액을 보내줘라는 이거를 그냥 토스해라고 쓸 정도로 뭐 페이스북 해 뭐 이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동사화가 됐다. 네. 그 정도로 약간 유명한 업체인데 온라인 간편 시장에서 빅3고요. 그런데 여기서 앞서 4일에 그 모르는 사람이 네. 누군가가 그 8명, 가입자 8명의 결제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가지고 몰래 총 938만 원을 결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토스 측 입장은 해킹이 아니라요. 외부에 유출된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즉각적으로 전액 다 환불해 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요. 어제 해킹 문제와 이 간편 결제 제도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해킹이 아니다. 네, 이게 네. 문제가 된 게 지금 간편 결제라는 건데 네. 이게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간편 결제를 보시면 제로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면 이렇게 찍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물을 들고 있어야지 그렇게 보여주는데 온라인 간편 결제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게 웹 결제입니다. 네. 이 웹은 보안에 특히 더 취약한데요. 휴대폰에서 한 번 더 인증을 거치는 앱 결제와는 달리 네. 웹은 그냥 웹상에서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져서 보안에 더 취약하죠.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 이제 과거 너무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서 불편해서 이런 거 굉장히 환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편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좀.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피해의 액수가 크지 않고 대응도 빨랐지만 사실 2030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탈퇴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게 편하니까 급성장했는데 간편성에 비해서는 보안 문제가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간편 결제가 뭐 있었지만 사실 국내적으로 이제 본격화된 건 2014년에 카카오페이를 출시하면서 그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카톡으로 몇 번 인증하면 바로 되는 거. 네네. 그리고 2015년에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건으로 해서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이 없어진 다음에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간편
간편 결제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요. 2016년 255억 원인데요. 2019년 1,656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와, 3년 만에 하루에 이 정도 결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토스 간편 결제가 문제됐잖아요. 이게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한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네. 본인이 4월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또 간편 결제 사고가 났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6만 3천 원씩 토요일 밤에 갑자기 게임 업체에서 7건이 결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바로 받았대요. 돌려받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본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슈화가 안 됐는데 이번에 토스가 나오면서 비슷한 식의 문제가 이미 있어 왔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네, 라고 맞아요. 이제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근데 네. 이제 해외 같은 경우 페이팔이 간편 결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일단 선 보상 처리합니다. 그래서 약자 보호 우선주의 정책이라서 네. 간편 결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왔거든요. 보안 문제는 일단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뭐 등등을 통해서 시스템을 약간 발전시켰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이용자가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갑작스럽게. 게다가 빈번하게 여러 번 이러면 일단 중지를 시키고 이용자한테 네가 진짜 쓴 거 맞니라고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시장 확대에 비해서. 요즘 신용카드도 보니까 저도 한번 그 경험했는데 평소에 안 쓰던 걸 갑자기 썼더니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이렇게 특이한 뭐 맞아요. 소비처가 떴어요 하면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이 뭐 기술들이 이제 발달해서 사람들이 네.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보라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편의성이 발달하는 만큼 비례해서 보안성의 상충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네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고. 그래서 아까 페이팔 같은 저도 생각했던 건데 음. 그런 원칙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원칙보다는 초기에는 좀 맞아요.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제 포차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암동 맛집입니다. 경제 포차 윤지호 센터장 그리고 고란 기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란 기자, 임대차 3법 어떤 법안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법이니까 3개잖아요. 3개네요. 네. 전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전월세 상한제, 이게 계약을 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상한을 두겠다라는 거고요. 네. 계약 갱신 청구권. 지금은 이제 2년 지나면 그 다시 계약을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늘릴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라는 네.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요. 네. 이 디테일이 약간 다른데 하여간 개정이 되면 전월세 금액 정부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을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 뭐 2년 뒤에 다시 계약하면서 전세금 확 올리고 맞아요. 이런 거 좀 그거 안 되는 막겠다라는 거죠. 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취지를 보면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작용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점을 지적을 하는 걸까요? 일단 이게 어쨌든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과는 좀 안 좋은 그럴 경우가 수도 있죠. 있죠. 네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인데 오히려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가정이니까 네. 막상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가정해 보자면 네. 전월세 올리는 한도가 제한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확 올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요, 그 89년도에요, 이제 전세금을 뭐 이렇게 그 상승률 제도 도입 직전에 이 계약 기간이 당시에는 원래 1년이었어요. 근데 90년부터 2년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게 직전 연도 89년에 이게 못 올리게 계약을 다시 못 하니까 네, 1년 네. 뒤에 23.68% 전세금이 올랐습니다. 많이 1년 올랐네요. 사이에. 네. 그리고 90년에는 16.1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해 합쳐서 4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엄청나게 올랐군요. 이런 네. 식으로 이번에도 만약에 상한제를 두면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 이제 박주민 의원 안은 네네. 거의 뭐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되는데 그 무한대는 진짜 무한대예요. 네, 저 임차인이 원하면. 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옮겨야 되면 네. 집을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헬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못 받았던 전세금들 다 올려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금액에서 집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
네. 계약갱신 기간을 뭐 무한대로 한다, 혹은 네. 뭐 아주 길게 한다라고 하면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수요가 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없으니까 내가 당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된 전세금을 받아서 그 저금리 시대, 뭐 네네. 1% 안 된 시대에 그거 가서 예금 이자를 받느니 그냥 집을 비워두고 그 프리미엄을 더 받겠다. 당장 집을 팔면 그 주택 가격 상승분만 노릴 수 있겠다고 하면서 집이 비어 있는데도 전세를 안 주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난이 빚어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짧은 시간에서 이제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네. 유럽을 비교하는데 굉장히 난센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독일 비교하는 네. 가장 핵심은 방금 전 말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상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당연히 왜냐하면 네네. 아무도 결론적으로 전세자 보호보다는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월세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아닌데 월세 전환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임대세 과세도 월세로의 세금 전가 효과도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작용이 되게 많이 발생할 텐데 정말 시행을 할 거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지 이거 자칫 오히려 더 직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완전히 사유재산 제도를 좀 부정해가지고 다 나눠주던지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이번엔 성급한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짧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전망은 이거는 사실 뭐 거대 여당이니까 뭐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워낙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뭐 기사나 뭐 정보를 수집하면서 봤던 전문가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더라고요. 주택의 전세값을 기준으로 진짜 보호받아야 될 세입자의 범위를 정해서 맞습니다. 적용 대상을 좀 한정해야 된다. 대상을 한정하자. 사실 뭐 15억짜리 전세 사는 분까지 보호하기는 좀 네. 알겠습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 그리고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